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다문화 사회의 인권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주대학교 교육학과 서재복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주로 관심 있는 분야는 다문화 교육입니다. 다문화와 다문화 교육은 굉장히 차이가 있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다문화 사회는 전체 인구의 5%가 넘었을 때 다문화 사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제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라는 말보다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적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한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다문화 사회의 인권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다문화 사회의 인권 문제는 무엇인가? 인권의 성격과 유형은 뭐가 있을까? 인권과 다문화 교육,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지요. 다문화 사회에서 제기되는 인권 문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다문화 인구라고 한다면 외국인 노동자, 북한 이탈 주민, 그 다음에 이제 국제 결혼 이주 여성들도 포함이 되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소외계층도 우리가 다문화 구성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죠. 우리 사회에 있어서 외치고 있는 정의라고 하는 것들, 이 정의는 지켜져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러한 정의들이 과연 잘 지켜지고 있는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대우를 해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정의롭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정의라고 하는 선 이전에는 각기 다른 출발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봤을 때 다문화 사회에서 출발점 이전에서 사실 상대적으로 격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교육,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 것인가 다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문화 사회에 있어서는 이제 새로운 소수자가 나타났죠. 그죠? 새로운 사회로의 어떤 변화와 새로운 소수자가 출현됐는데 이러한 소수자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소수자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소수자의 정의는 뭘까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소수자의 정의는 신체적으로나 문화적 특징 때문에 사회의 다른 성원들로부터 차별을 받으며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 아,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별받고 있구나. 또 나는 신체적으로 아니면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과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갖다 느끼는 경우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러한 소수자를 갖다가 식별할 수 있는 네 가지 어떤 속성이 있어요. 소수자의 네 가지 속성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식별 가능하다. 그죠? 신체적이나 문화적으로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어떤 차이가 있거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래서 제일 많이 느껴지는 것들이 이제 신체적인 특징을 갖다가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소수자의 어떤 특성 중에는 권력의 열쇠에 있다. 이 사람들은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어떤 권력의 열쇠에 있거나 여러 가지 어떤 능력이 자원을 동원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세 번째, 이제 차별적 대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단지 어떤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신체적인 것도 될 수가 있겠지만 지역적인 것, 한국에서 많이 아는 학벌, 지연 이런 것들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차별적 대우가 될 수도 있고요. 성에 따라서 차별적 대우를 받을 수도 있겠죠. 네 번째로는 소속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나는 차별을 받고 있는 집단에 속해 있다고 인식할 때 나는 이러니까. 그래서 이처럼 소수자의 네 가지 속성을 본다면요. 식별 가능하고 또 권력의 열쇠에 있고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소속감에서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소수자들의 어떤 인권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소수자들은 결국 사회적으로 봐서 다수가 아닌 소수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인 열세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들이
자신들이 처한 억압적이고 차별적인 개선을 노력하는 이러한 가운데 인권에 대한 새로운 담론이 형성되고 있죠. 뭔가 이제 이러한 상황을 갖다 개선해야 된다. 차별적인 상황을 개선하고 노력해야 되고, 또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인권 영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권리가 점차적으로 이제 인권 영역에 새롭게 포함이 되게 됩니다. 다문화 사회에서 새로운 소수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특히 이제 다문화 구성원 중에서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그죠? 산업 현장에서 겪는 어떤 비인간적인 대우라든지 국적이나 피부색에 따라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주자와 그들의 자녀가 겪는 편견과 어려움을 줄 수가 있겠죠. 뭐 여기에는 북한 이탈 주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편견과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인종, 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 양상을 보면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차별은 뭐고 그러면 편견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차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차별이라고 한다면 사회적으로 희소한 자원에 대한 권리나 기회가 모든 집단에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특정한 집단에는 허용이 되지만 다른 집단에는 허용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너희는 A는 되고 B 집단은 안 된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차별이죠. 그죠? 두 번째로 이제 편견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이제 편견에는 부정적인 편견도 있고 긍정적인 편견도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적대적인 집단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정적인 편견이 있겠죠. 그리고 우호적인 집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별과 편견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차별은 누구는 되고 어떤 집단은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게 차별이잖아요. 편견은 공정하지 못한 치우친 생각, 긍정적인 편견과 부정적인 편견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편견은 감정적, 인지적, 능동적 요소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좋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요소이다. 그래서 특정한 집단 구성에 대한 혐오나 미움, 이러한 싫은 감정이 감정적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두 번째로 이제 인지적 요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특정 집단 구성원의 특성과 관련된 믿음이나 인식, 고정관념을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어떤 인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앞에는 감정적, 인지적. 능동적 요소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거부라든지 차별, 공격과 같이 특정 집단 구성을 해서 어떤 부정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능동적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편견은 감정적인 요소, 인지적인 요소, 능동적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종이나 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 양상에 있어서 소수 인종 및 민족에 대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태도는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타 집단 구성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 배타적이다라고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대학생들의 타 인종, 민족에 대한 편견이 외국인 대학생들에 비해서 더 크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지 않은 태도가 되겠죠. 두 번째, 이제 타인종이나 민족에 대해서 경제력이나 피부색 등을 기준으로 굉장히 차별적이다. 그래서 피부색이 희거나 선진국 출신 외국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근데 좀 피부색이 검거나 또 우리보다 못 사는 출신 외국인에 대해서는 덜 우호적이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차별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 이제 특정 인종 및 민족 집단에 대한 태도와 어떤 요인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더라.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들의 어떤 고정관념을 갖다 분석해 본 결과요. 일본인이나 북한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래요. 우호적이고요. 사실은요. 우리가 일본을 싫어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일본인과 북한인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
그 다음에 이제 중립적인 경우는 백인이나 흑인, 인도, 동남아인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다지 이제 중립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비해서 중동인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과 더불어서 앞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가 다문화 교육에 있어서 차별과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배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생활 속에서 차별을 받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은 없을까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수 인종 및 민족에 대한 우리 구성원들의 어떤 태도를 갖다가 한번 정리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게 혈액형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 유형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MBTI를 가지고 성격 유형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혈액형이나 MBTI를 통해 가지고 사람의 성격을 갖다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편견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사람의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학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인연을 갖다 많이 한국에서는 강조하잖아요. 이러한 것들도 이제 차별과 편견을 가져오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대학생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내용에 보듯이 일본인이나 북한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중동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정적이다. 그리고 백인이나 흑인, 인도, 동남아에 대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중립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듯이 세계는 많은 인종, 민족, 그리고 종교, 국가가 있어요. 근데 각 개개인의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갖다 무시하고 어떤 차별과 편견으로 이야기한다면 사실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겪어보지 못하고 그죠? 가능하면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곤란하다. 그리고 사람마다 각기 다 다르다. 이런 것들은 염두에 두시고 쉽게 차별이나 편견을 갖다가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이제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권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정 집단에 대한 분석을 갖다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북한인 매우 우수하며 매우 매력적인 집단이다. 평가를 받더니요. 일본인 우수하며 합리적인 집단이다. 백인은 우수하고 합리적이지만 공격적이고 거부감이 있는 집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대학생들이요. 흑인이나 중국, 인도, 동남아 유순하지만 비합리적이거나 열등한 집단이다 라고 보고 있대요. 중동인에 대해서는 모든 태도 영역에 걸쳐서 일관되게 부정적인 집단의 분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때요? 좀 아쉬운 부분들이죠. 사실은요.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차별과 편견은 분명히 좋지 않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문화 가정의 어떤 차별과 편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은 한국 사회에서 직면하는 편견과 차별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내에서 차별적인 상황은 좀 심각해요. 그래서 이제 국제 사회로부터 이제 문제점을 지적당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들이 사회적으로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구성원의 어떤 인식 개선이 절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차별과 편견이라고 하는 것들은 가정이나 아니면 학교 교육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성숙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차별과 편견이 없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존중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또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갖다가 존중을 하는 것들은 중요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떠한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성숙도가 달라진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결국 사랑을 받은 아이는 사랑할 줄을 알고요. 또
존중을 받은 아이는 존중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문화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의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어때요, 여러분? 다문화에서 중요한 것들은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정해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어떤 차이를 갖다 인정해 주는 것들, 차별과 편견이 없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야기하면서 좀 더 짚어보고 가야 될 키워드를 갖다 보도록 할게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권리라고 이야기하죠.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리는 모든 인간이 평등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인권의 존엄성과 우리는 자유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존과 발전에 있어서 필수적인 권리가 무엇인가요? 그것이 인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그 순간 내 자신의 인권을 갖다가 인정받지 않는 그런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인권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권교육은 인권에 관한 이해와 지식을 갖다가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 대한 인권 침해는 물론이고 차별 행위에 대해서도 올바로 대처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도 길러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야기는 뭐냐면 인권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이해는 물론이고 자기와 다른 사람의 인권을 갖다가 존중하고 침해나 차별받지 않는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모르면서 행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무지에서 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인권교육을 통해서 무지를 타파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인권교육에서 중요한 것들이 이제 인권 감수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권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인간다움의 어떤 존엄성과 권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그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과 민감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인권 감수성이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인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인권 감수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권의 존엄성과 자유를 보호하며 인간의 어떤 생존권과 발전의 필수적인 권리가 인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상호 존중이라든지 평등과 다양성이라든지 자유와 책임 등 이러한 가치들과 더불어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이 인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인권의식의 발전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인권으로 구분합니다. 1세대 인권이라고 한다면 이제 자유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는 것이 자유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 자유권에서 모든 인간은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또 이 자유로운 권리를 갖다가 어느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사상의 자유, 또 뭐가 있을까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선거권, 이러한 것들이 이제 1세대 인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이제 2세대 인권이라고 한다면 사회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답게 살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권리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청구권이 사회권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노동권, 그죠?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의식주와 의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사회권에 해당될 수가 있겠죠. 또 우리가 받고 있는 교육권도 사회권에 해당됩니다. 자, 첫 번째 인권은 자유권이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 인권은 사회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세대 인권은 보편적인 인권으로서 항구적인 존립을 위하여 평화와 생태의 지속을 추구해야 한다는 이러한 사상을 3세대 인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더불어서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유라든지 사회라든지 보편적인 이러한 권리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당연히 권리를 갖다가 우리가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을 때 그러한 사회가 올바른 사회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내용들을 조금 보도록 할까요? 어때요? 어떤 것들이 기억이 남습니까? 인권요. 그죠?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권리이고 그 인권 속에는 나보다도 타인의 권리가 존중돼야 된다. 두 번째 이제 인권 교육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갖다가 받지 않으면 우리가 실천할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인권 교육을 통해서 나의 권리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권리도 침해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다문화 교육에서 이제 많이 거론되는 것들이 차별과 편견이잖아요. 차별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차별이 될 수가 있죠. 또 편견이라고 한다면 누구는 어떠한 것다라. 물론 이제 편견에는 긍정적인 편견도 있고 부정적인 편견도 있습니다. 또 다문화 교육에서 아무래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들이 다문화에 대한 식구들 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제 많이 하는 소외 계층의 사람들, 장애인 이런 사람들도 노인들도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편견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편견을 갖다 하게 되는 요소 중에는 이제 감정적인 요소도 있고 또 인지적인 요소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뿐만 아니라 능동적인 요소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다문화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문화 사회는 혼자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다문화 사회에서 중요한 것들은 차별과 편견하지 않고 인간의 권리를 갖다가 존중해주는 그러한 인권이 지켜지는 사회, 이러한 사회가 다문화 사회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내용을 갖다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권의 성격과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인권은 어떠한 성격과 유형이 있을까? 사람도 성격이 있는데요. 인권도 성격이 있나 봐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성격과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의 성격과 유형에서요. 인권의 성격이라고 한다면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권리, 두 번째, 근본적인 도덕적 권리, 세 번째,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권리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한다면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근본적인 도덕적 권리라고 한다면 하나의 법, 실정법에 의해서 인정되는가에 관계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권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세 번째 이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권리라고 한다면 권리 주체나 권리 상대방에 있어서 권리 주체는 인간은 누구든지 간에 인권으로부터 보유되는 권리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권리 상대방은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장할 수 있는 일반적 권리를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직 인간이라는 이유로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권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한 의미의 어떤 청구권이나 책임을 수반하는 권리도 있습니다. 국가에 대해서 설정법으로 제도화해서 보장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죠.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요구되는 권리들이 있는데 인권 주체자들에게 인권과 관련된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자신의 인권을 알고 우리는 누려야 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켜줘야 하는 책임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약자를 위한 권리로서 사회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강자에 의해서 고통받는 약자의 존엄성을 갖다가 우리가 지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시대적인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그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인권의 범위가 어때요? 점차 확대되고 있죠. 그래서 인권을 주장하는 순간에 사회의 변화와 함께해서 요구되는 것들이 이러한 약자를 위한 권리로서의 사회 변화 요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인권의 유형이라고 이야기해요. 인권의 유형은 뭐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1세대 인권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갖다 이야기하고 2세대 인권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1세대인 경우에는 국가로부터의 어떤 불간섭을 요구하는 자유권 중심의 인권을 갖다 이야기하고요. 2세대 인권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요구하는 사회권 중심이라고 앞서 이야기를 했죠. 3세대는 인권을 갖다가 향유하기 어려운 개인과 집단에 대한 각성에서 나온 권리인데 이거는 굉장히 집단적이고 연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인권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이고요. 2세대 인권은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이고 3세대 인권이라고 한다면 좀 더 집단적이고 연대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권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권의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인권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죠.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국가의 통치권에 대항해서 발전해온 하나의 어떤 고전적인 인권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포괄하는 것들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국가 또는 어떤 존재로부터 간섭이나 침해를 갖다가 받지 않을 소극적 성격의 권리도 해당됩니다. 또한 정치적 국가 내에서 국가의 구성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시민적, 정치적 권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적인 규약이 있어요. 1966년도에 만들어졌대요. 인간 존재 자체와 관련해서 인간의 완전성에 관한 권리라든지 또 평등한 권리라든지 인간의 신체적 활동과 관한 권리라든지 인간 존재의 물적 조건, 즉 경제 활동에 관한 권리, 정신적 활동에 관한 권리, 그 다음에 인간의 사적 영역과 가족에 관한 권리, 그리고 정치 활동에 관한 권리, 권리 규제를 받을 권리,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잘 이해가 되십니까? 인권의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두 번째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적, 정치적 자유가 올바르게 실천될 수 있는 실존적인 토대를 구축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는 어떤 실제적인 조건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권리를 들 수가 있습니다. 국가는 이제 이러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어떤 실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해당됩니다.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이 있어요. 이게 이제 1966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대략 한 9가지 정도로 이야기하면 근로에 대한 권리라든지 공정하고 쾌적한 근로 조건에 대한 권리라든지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에 관한 권리, 사회보장과 사회보험에 관한 권리, 그리고 가정보호 및 지원에 관한 권리, 그리고 적절한 생활 수준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또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문화, 예술, 과학에 관한 활동에 관한 권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보면 경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근로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고 사회적 권리로 보자면 사회보장이라든지 가정보호라든지 생활수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 권리라고 한다면 교육에 대한 권리라든지 문화나 과학, 예술 활동들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다문화 사회와 관계 깊은 내용으로서 이제 인권을 보면 먼저 우리가 한 대략 3가지 정도를 살펴보면요. 평등권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차별 금지에 대한 것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인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평등에 반하는 차별 행위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소극적으로 기술하는 방식으로 평등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 평등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인종이나 피부, 성이나 언어, 종교 등에 따라서 차별금지라고 하는 구체적인 기준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대략 세계 인권선언이나 아니면 시민적 정치적 권리라든지 아니면 이주 노동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소개하면 세계 인권선언 6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서 보면요. 모든 존엄한 존재인 인간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인종이나 피부색, 성이나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라든지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이나 재산이나 출생,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해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관련해서요.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에 의해서는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구성원은 어느 곳이든지 법 앞에서 한 인간으로서 존중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갖다 쭉 정리해 보면요. 평등권의 정신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다문화 사회에서 인종이나 민족적으로 다른 소수 집단 구성원을 차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두 번째 이제 교육의 권리를 들 수가 있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의 권리라는 것은 교육에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와 교육시설을 동등하게 향유할 권리, 그리고 교육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권리, 학문의 자유라든지 아니면 비인도적 처우와 훈육을 받지 아니할 권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다문화 교육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인권이라든지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고 모든 사람이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종이나 민족이나 종교 집단 간의 이해라든지 관용이라든지 우애 증진을 갖다가 목표로 하는 것이 교육의 권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문화적 권리를 갖다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소극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자신의 문화를 유지, 형성하거나 향유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받지 않을 권리이지만 사실은 이제 문화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갖다가 예방하거나 교정하는 것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러한 다문화 교육은 소수 집단 구성원들이 자신의 문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갖다가 어때요? 다문화 교육 내용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듯이 평등권이라든지 교육권이라든지 문화적 권리 이런 것들은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되겠죠. 다문화 사회에서 이제 인권과 관련된 담론의 쟁점들을 갖다 조금 보면요.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문화 사이의 어떤 논리와 인권의 어떤 보편적인 속성 사이에 어때요? 마찰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화에 대한 관점이라든지 인권에 대한 관점 사이에서 굉장히 긴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이제 보편적 인권에 대한 문화 상대주의 비판을 틀 수가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이제 인권의 보편주의를 갖다가 굉장히 주장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먼저 보면 메타 윤리적 상대주의라고 하는데요. 보편적인 인권은 서구의 어떤 이념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서구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윤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두 번째 이제 규범적 상대주의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인권을 명분으로 해서 타 문화를 갖다 비판하고 변화시키려는 것은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식민주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획일적인 기준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문화 사회의 인권 담론의 어떤 쟁점에서 보면 서구 내에서도 이제 반보편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다원주의, 정치현실주의, 국가주권론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 문화다원주의자들은 보편 인권을 강조하는 태도를 도덕적 제국주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인권을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죠? 다양하게 존중을 해야 된다. 정치 현실주의 측면에서는 국제관계를 힘의 논리에 따라서 해석하고 인권의 보편적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국가 주권론 측면에서는 범실증주의에 입각해서 타국에 대한 내정 간섭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서구 내에서 이제 반보편주의의 움직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문화주의, 문화다원주의나 아니면 정치 현실주의, 국가주권론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문화 상대주의 측면에서 이제 보편 인권론에 대한 비판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문화 상대주의 관점에서 보면 보편 인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서구에서 나온 개념이라서 인권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회의 문화들 갖다가 단일하고 동질적인 것으로 가정해서 한 문화 안에 존재하는 어떤 불안화, 이견을 갖다 인위적으로 묵살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나라가 국제인권법에 동의하고 또 강대국의 강요만으로 보는 것은 좀 과도한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 상대주의가 권위주의적 정부에서 이제 인권 탄압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어떤 소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도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안적 방향이 모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와 보편 인권의 어떤 이분법적 대립을 넘어서서 좀 더 절충적인 방안을 갖다가 찾아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문화 간의 합의를 강조하는 입장과 문화 간 확장 전략을 강조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문화 간의 합의를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문화 간의 어떤 인권의 공통 분모를 찾자. 그래서 문화를 너무나 어떤 고정된 것으로 보고 지나치게 협소한 공통 분모를 갖다가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로 이제 문화 간 확장 전략에서는 문화 간 교류를 통해서 인권의 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각 문화 사이의 어떤 이질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상호 대화로 해소한 후에 인권을 속에 하나의 어떤 포용을 시키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인권을 반영하는 방법들을 갖다 쭉 봤을 때요. 우리가 이제 인권에 대한 교육, 인권을 위한 교육, 인권을 통한 교육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권에 대한 교육은 다문화 교육 내용으로 인권에 대한 인지적 측면을 좀 반영을 하자. 그래서 인권의 성격이나 내용이나 유형이나 다문화 교육과의 어떤 관계 등을 지식 차원에서 다루자고 하는 것이 인권에 대한 교육입니다. 두 번째, 인권을 위한 교육이라고 하죠. 다문화 교육이 어떤 행동적 영역, 앞에는 어떤 인지적 측면이라고 했잖아요. 행동적 영역에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실천 기회를 제공하자. 어떤 다문화 사회 구성원의 어떤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하는 자세를 갖다 갖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인권을 통한 교육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문화 교육이 이루어지는 환경이 인권적인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교육 환경을 조성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 다양성이 존중되고 학생들의 다양한 정체성이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또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동등한 참여 지위를 보장하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인권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인권에 대한 교육, 인권을 위한 교육, 인권을 통한 교육 이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권 관점에서 이제 평가 준거를 갖다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인권 관점의 의미는 무엇인가? 다문화 교육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인권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
인권에 의한, 인권에 대한, 인권을 위한 이러한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인권 교육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포함할 뿐만 아니라 다문화 교육의 목표나 내용, 방법, 실행 환경 등 모든 영역이 인권에 기초해 가지고 기획되고 운영되고 또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인권 관점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제 사회 구성원들이 인권에 대해서 잘 알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문화 교육 자체가 인권 침해적인 환경을 조성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다문화 교육을 갖다 하는 데 있어서는 뭐냐면 스스로가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고, 그죠?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갖다가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한다면 올바른 다문화 환경을 갖다 조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환경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 준거에서 보면 이제 적극적 차원에서 이제 어떠한 평가를 해야 될 것인가.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인권 의식의 함양과 관련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가를 평가하는 것이 적극적 차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교육 자체에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갖다가 정확하게 평가해야 된다라는 것을 들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적극적 차원이고요. 이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 인권 관점에서 기초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어떤 평가 준 걸 보면 일반적 수준 내에서 보면 적극적 차원, 그래서 순기능적 측면과 소극적 차원, 역기능적 측면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 차원에서 보자면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다문화 구성원의 권리의식 함양이라든지 권한 강화에 도움이 되는가, 또는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기존 구성원들의 인권 관점을 강화하고 인권 침해적 사고나 태도, 행동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그래서 주로 이제 순기능적 측면에서 보는 것들이 적극적 차원입니다. 그럼 소극적 차원은 뭐냐라고 하면 이제 역기능적 차원을 이야기하죠.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어떤 기획이나 운영 방식에 있어서 인권 침해적인 요소는 없는가. 두 번째,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에 인권 침해적 요소는 없는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순기능적 차원은 이제 도움이 되느냐의 여부를 이야기하는 거고, 소극적 차원은 이제 거꾸로 다문화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인권 침해적인 일들이 있는지를 갖다가 보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일반적 수준에서 프로그램 평가 준거라고 할 수가 있죠. 다문화 교육의 주요 쟁점적인 것들 갖다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우리는 이제 다문화 교육을 하게 되면 동화주의냐, 문화다원주의냐 이런 것들을 많이 비교해요. 그래서 다문화 교육의 이념적 지향하는 논쟁이 항상 동화주의, 다문화주의, 그죠? 문화다원주의. 이 코엘로라고 하는 사람이 분류한 다양성에 대한 대응 양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코엘로는 이제 하나의 어떤 다양성에 대한 양상이 분리, 동화, 융합으로 간다고 이야기해요. 분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화나 인종 집단을 법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분리, 구분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동화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이주민들이 기존의 어떤 종족 정체성을 포기하고 어때요? 기존 사회의 주류 문화에 흡수되도록 하는 일방적인 과정 이야기를 하죠.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새로운 집단의 문화가 주류 문화와 섞여가지고 전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쌍방적인 과정을 갖다 이야기합니다. 이제 완전히 녹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코엘렐은 분리, 동화, 융합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동화주의적인 관점은 무엇인가? 이 앞서 이야기했듯이 동화주의라고 하는 관점은 한 사회에 이주해온 여러 사람들이요. 기존에 있던 주류 사회 문화에 어떻게 돼요? 동화되거나 융합되는 것들이죠. 자기 색깔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문화 교육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소수 집단 구성원을 주류 사회 구성원으로 효과적으로
적응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수 집단들이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그래서 소수 집단 구성원들에게 특정 정체성을 갖다가 강요한다는 점에서 이 동아주의적 관점은 어때요? 민주적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비민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동아주의 관점 뒤에는 이제 문화다원주의 관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한 사회의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집단 간의 차이를 존중하고 모든 구성원이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지향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상적이죠. 그래서 다양성이 존중되는 바람직한 사회 모습은 샐러드볼 여러분도 아시죠? 모자이크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회 내에서 여러 문화들이 각각의 어떤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전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문화다원주의적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고 개인에게 문화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문화다원주의적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화다원적 관점에서 보자면 동아주의와 문화다원주의에 대한 논쟁은 이 다문화 교육이 사회 통합에 어떤가 기여하냐 아니면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교육을 통해서 이게 무엇인가? 그래서 다문화 교육에서 통합을 위한 교육이냐 아니면 다양성을 위한 교육이냐 이러한 사이에서 굉장히 미묘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학자들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사회 통합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는 게 이제 문화다원주의적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문화 교육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논쟁도 있습니다. 이 다문화 교육은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 소수를 위한 교육이냐 아니면 모두를 위한 교육이냐 이런 것들이죠. 그렇게 한다면 교육 대상에서 인종이나 종족에 있어서 소수를 위한 교육이냐 아니면 모두를 위한 교육이냐 또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 소수 집단뿐만 아니라 다수 집단의 구성원들이 또 다문화 교육을 함께 받아야 서로가 변화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들이죠. 그래서 다문화 교육은 소수 집단뿐만 아니라 다수 집단 구성에도 이로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다문화 교육은 대상에 있어서 소수가 아니라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학교 교육이 어떤 전반적인 변화냐 아니면 학교 교육의 일부 개선이 되어야 되는가? 다문화 교육은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 전반에 대한 개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문화 교육의 범위는 교육 내용뿐만 아니라 학교 문화 전체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듯이 다문화 교육의 대상과 범위에 있어서는 결국은 어떤 소수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교육이고 부분이 아니라 전체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수 집단 학생들의 학업 실패 원인에 대한 논쟁도 있습니다. 소수 집단 아이들이 학업이 좀 실패를 해요. 그래서 문화적인 결핍인가 아니면 문화 차이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소수 집단 학생들의 학업 실패 원인에 대해서 지능 가설, 유전적 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문화 결핍 가설, 또 문화 차이 가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지능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 문화 결핍 가설 측면에서는 사회에서 성공에 필요한 주류 집단의 문화가 결핍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대안으로 소수 인종 학생들에게 주류 문화와 접촉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문화 결핍 가설에서는 비주류 문화를 갖다 열등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또 받고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문화 차이 가설에서는 학교 문화와 가정 문화의 차이가 있다. 학교가 어떤 소수 집단의 문화적 특성을 학교에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또 소수자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기 어렵고 그 결과가 학업으로 또 실패로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죠. 이러한 문화 차이 가설에 따른 대안 방법은 뭐냐면 교수 방법과 내용을 갖다가 소수 집단 문화에 좀 상응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문화 차이 가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 키워드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문화상대주의, 동아주의, 문화다원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인권에 의한, 인권을 위한 교육, 이러한 인권 교육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코일로는 이제 문화와 관련해서 이제 분리, 동화, 융합이라고 하는 단계를 갖다 이야기를 했지요. 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문화 결핍과 문화 차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다문화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성적이 떨어진다. 유전적일까요? 문화 결핍에 의한 걸까요? 아니면 문화적 차이인 걸까요? 저는 그 정답은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이가 있었을 때 그 차이를 갖다 극복해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이제 다문화 사이에서 인권과 인권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인권의 중요성을 알고 또 인권의 중요성에 맞춰 갖고 인권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이 지켜졌을 때 그러한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